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0자를 조금 넘는 매우 짧은 입장문이었습니다. 1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다음 날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자 진정한 민심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500자가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릅니다. 네, 국민 질책을 받아들이겠다고는 했지만 국정 운영 기조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책임론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야당에서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선거 다음 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라던 1년 전 총선 압승 직후 500자 입장문과는 현저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분량만 짧은 게 아니라 평소 사용하던 적폐란 말을 부패로 대신하며 선거에서 드러난 적폐 청산을 앞세운 국정 운영에 대한 피로감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부족했다는 점을 느낀다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당도 실패를 인정한 부동산 정책 등 국정 운영 기조를 검토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란 겁니다. 우선 청와대는 개각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다음 주 4일을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참패 이후 일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 책임론에 대한 내부 논의는 별로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구체적 내용은 없는 형식적 사과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재보궐선거 완패의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총사퇴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거 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끕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센 수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쇄신의 진정성을 놓고 갈등도 표출됐습니다. 한편 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만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퇴임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을 국민의힘에 남겼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사퇴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 주 16일에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일주일 앞당겨 다음 달 2일 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당은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맡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됩니다. 비대위는 오늘 국회에서 첫 공개회의를 열고 참패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습니다. 선거 패배 당일 밤 열린 긴급 지도부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 일부가 사퇴를 반대한 겁니다. 이에 한 중진 의원은 당은 죽어도 자기 패권만 지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친문 성향의 3선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데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라디오에서 특정 진영 수십 명의 모임을 갖고 있는 대표 역할을 하는데 국민이 쇄신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무오류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다며 당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책임이 있는 분은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만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어제 임기를 마치고 당을 떠나면서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등 남아있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당의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입니다.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두고 김 전 위원장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 오차 범위 안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 전 총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흐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후 처음 나온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 선거일을 포함해 4일간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의 지지율로 18%의 지지를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 범위 내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주목할 것은 선거일 전과 비교한 지지율 추이. 이 지사는 일주일 전 조사 때와 지지율이 같았는데 윤 전 총장은 7%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이 지지율은 1월 초 조사 때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재보궐선거운동이 무르익기 전으로 돌아간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9%의 지지를 받았는데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선 30%의 지지를 받았는데 14%포인트 떨어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는 않은 만큼 현재 지지율 자체만으로는 평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선거 국면에서 좀 덜 드러나서 이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정치 활동에 대한 어떤 다른 입장도 있었던 거고, 이유에 대해서 사실 알 수는 없죠.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윤 전 총장이 빨리 합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도 정치적인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단일 대우의 윤석열 총장도 합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곧바로 출근했습니다.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자진 사퇴한 지 10년 만에 복귀입니다. 오 시장은 1년가량의 임기 동안 광화문 광장의 재조성 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등 박원순 전 시장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박영선 전 장관은 울어서는 안 된다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아침 서울시청 신청사로 출근했습니다. 10년 전 본인이 지어놓고도 중도 사퇴하느라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곳입니다. 집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부터 받은 오 시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는 이게 다 숙제고 공부할 것들이네요. 이어 여당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만났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큰 격차로 당선된 오 시장은 곧장 고 박원순 전 시장 지우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790억 원이 들어가는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오 시장은 앞서 교통체증과 비용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사업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업무 복귀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오 후보는 당선 확정 인사를 통해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의 대규모 인사 개편도 예상됩니다. 관례상 고 박 전 시장 측 인사들이 빠지고 오 시장 측근 또는 캠프 인사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큰 표차로 패배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캠프 해단식에 참석했습니다. 박 후보는 과거 더 아팠던 패배의 기억을 끄집어내 지지자들의 결속을 도모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연달아 참패한 열린우리당의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내년 대선을 잘 준비하자는 겁니다. 지지자들에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많이 울고 싶지만 울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로 돌아오면서 부동산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재건축 사업을 막아온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정책 조율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집값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영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50년 된 서울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4년 전 안전진단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서울시의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지 않아 현재까지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확정되자 주민들의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를 하나씩 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낡았으니까 좀 새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승인이 안 떨어졌었는데 재건축이 많이 풀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35층 룰이 풀릴지도 관심입니다. 서울은 주거용 건물의 층수를 모두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50층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서울시 반대를 넘지 못했던 강남권 등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당, 정부와의 공조입니다. 갖고 있는 권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층수를 높이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선 시의회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둘 다 모두 절대다수 의석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제나 분양권 상한제 규정은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정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거나 또는 층고를 완화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밀어붙이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관리처분 단계로부터 2년 거주 조건이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권한은 바뀝니다. 또 자칫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너무 억제한 건 사실이거든요. 갑자기 확 풀어도 안 되고 갑자기 확 묶어도 안 되거든요. 물꼬는 트는 건 분명하고 서서히 순환이 되는 구조가. 서울시와 정부의 상호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정부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여야를 떠나 서민 주거 안정의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